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CMO의 DJ입니다. 최근 뉴스나 신문 보시면 홍콩발 ELS 사태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제가 구독하고 있는 신문 보면 요즘 ELS 관련돼서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ELS가 굉장히 어려운 상품인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ELS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제 주위에도 ELS 투자해가지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ELS가 뭐냐, 그리고 또 사람들이 ELS하고 또 ETF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ETF도 되게 신문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금융상품인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ELS하고 ETF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ETF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ETF는 쉬우니까. 아마 펀드는 많은 분들이 투자도 해보시고 쉽게 접하셔서 내용을 대충은 알고 계실 텐데, 펀드하고 ETF가 거의 비슷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증권사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증권사에 투자를 한다, 그런 펀드고요. 증권사에서 상품을 개발해서 주식시장에 상장해놨는데 그걸 여러분이 산다, 그럼 그걸 ET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펀드부터 말씀을 드리면, 펀드는 증권사에서 여러분이 증권사 홈페이지에 이런 데 가보시면 중국 투자 펀드, 미국 투자 펀드, 일본 펀드 이렇게 펀드가 상품이 되게 많은데, 증권사에서 일단 펀드 상품을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그 펀드 상품에 저 같은 투자자가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모이면 그 증권사는 예를 들어서 중국 투자 펀드였다. 그럼 증권사는 돈을 모아서 중국 주식을 사는 거고요. 만약에 원유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석유. 그러면 저와 같은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서 그 상품 시장에 가가지고 그냥 원유 선물을 사는 거예요. 원유 상품을. 그래서 운영하는 게 펀드고요. ETF는 똑같아요. 먼저 증권사들이 그 펀드 상품을 만들어요. 중국 투자 펀드, 미국 투자 펀드 이렇게 펀드를 만들고 이거를 일단 주식시장에 먼저 상장을 합니다. 증권처럼.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고 나면 여러분이나 저 같은 투자자들이 우리 HTS나 모바일 MTS 이런 거 보시면 주식 종목들이 이렇게 쭉 검색이 되잖아요. 여기서도 ETF 검색이 돼요. 그래서 ETF를 보시고 나 이거 마음에 드네, 그러면 주식 사듯이 그냥 주식시장에서 산다. 이게 ETF예요. 다시 한번 두 가지 펀드하고 ETF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가장 큰 차이점은 펀드는 주식시장에 거래가 안 되고 ETF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매개체가 있냐 없냐. 두 번째는 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한 사람들만 어떤 상품에 투자했는지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그 어카운트에 돈을 입금을 해야 펀드를 살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만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을 샀는지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ETF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먼저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ETF에 어떤 상품이 투자되어 있는지는 ETF를 사지 않아도 누구나 그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ETF예요. ETF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ETF는 기초 지수의 성과 추정을 목표로 하는 금융상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ETF는 미국 주식 하실 때 보면 S&P 500이라는 거 있잖아요. S&P 500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에서 500개 종목을 모아서 만든 지수거든요. ETF는 이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S&P 500이라는 이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그러면 S&P 500이 오르면 같이 올라요. 똑같은 퍼센트만큼. 그리고 코스피 200.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그럼 코스피가 오르면 ETF도 같이 오르고. 근데 ETF가 이런 지수만 할 수 있느냐, 지수만 추종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부동산 ETF도 있고, 채권 ETF도 있고, 금이나 석유, 은 같은 원자재를 추종하는 ETF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을 또 추종하는 ETF도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산업.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섹터를 추종하는 ETF다,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에 보면 자동차 섹터로 이렇게 분류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자동차 섹터 또는 자동차 산업으로 분류된 회사를 그냥 다 사는 거예요. 자동차 섹터가 오른다. 그러면 자동차 섹터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도 그냥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 퍼센트만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 섹터에 투자하는 ETF였다. 그러면 처음에 ETF 상품을 개발할 때 자동차 회사들 여기저기 모아서 살 거잖아요. 한 번 사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요. 뭐 중간에 회사를 팔고 사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한 번 상품 개발해 놓고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쭉 가는 거. 이거를 패시브라 그래요. 소극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ETF 펀드 운영을 소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패시브. 하지만 ETF를 만들어 놓고 증권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 예를 들면 그 AI ETF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AI ETF에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라는 회사도 이렇게 ETF 안에 구성을 해놨는데 엔비디아가 뭐 10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더 오르기 쉽지 않잖아요. 엔비디아를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종목을 사서 채우고 이렇게 증권사에서 주기적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빼고 놓고 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그럼 이게 액티브예요. 차이가 있다면 패시브는 한 번 상품 만들고 가만히 놔두니까 수수료가 싸요. 따로 이렇게 관리를 안 하니까. 하지만 액티브 같은 경우는 중간에 관리를 많이 하고 또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좀 비싸다. 그런 차이가 있고 요약하면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ETF는 패시브랑 액티브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많이 내니까 그만큼 수익률도 높을 걸 기대하겠잖아요. 그래서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보다는 높은 수익을 도모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를 언제 내느냐? 펀드 같은 경우는 그냥 고정적으로 계좌에서 떼가잖아요. ETF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어떻게 내느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가격을 보시면 그 가격에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였다. 근데 뭐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그냥 1%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코스피가 10% 올랐다. 그럼 ETF는 9%가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1%만큼 수수료가 거기 반영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코스피가 10%만큼 하락했다. 마이너스 10%다. 그럼 ETF는 마이너스 11%인 거예요. 10% 플러스 수수료 1% 하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ELS인데요. ELS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지수에 연계되어 만기와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벌써 어렵죠, 말 자체가. ELS는 쉽게 말해서 조건부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4%밖에 안 되는데, 이자가 4%밖에 안 되는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ELS에 투자하면 뭐 수익률이 8%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ELS는 실제 그동안에 판매됐던 상품 중에 하나를 예로 들면서 설명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예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품이 그동안에 모 증권사에서 판매됐었던 ELS인데요. ELS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항상 이게 상품 설명을 보면 첫 번째 뭐 기초자산, 유형, 수익률, 그 다음에 KI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ELS의 상품의 기초자산은 S&P 500,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 그 다음에 니케이 225, 일본의 코스피 같은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 H 지수,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회사들을 모아놓은 지수. 이 ELS 상품은 이 3가지 지수를 가지고 만들었다. 근데 유형을 보시면 만기가 3년이고 6개월마다 조기 상환형. 그리고 조건이 이렇게 6가지가 붙어 있어요. 80, 80, 80, 80, 75, 70. 이게 무슨 말이냐? 6개월마다 조기 상환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이 80이라는 게 뭐냐? 2024년 1월 1일 날 S&P 500이나 니케이 225, 홍콩 H 지수가 그냥 1000이라고 다 가정을 해볼게요. 모두 1000. 그러니까 S&P 500도 1000, 니케이 225도 1000, 홍콩 H 지수도 1000. 6개월 뒤에 이 지수가 2024년 1월 1일 날 아까 10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80% 이상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2024년 1월 1일 날 1000이라고 그랬으니까 2024년 6월 30일 날 6개월 뒤 6월 30일 날
800 이상이냐, S&P 500도 800 이상, 니케이 225도 800 이상, 홍콩 H 지수도 800 이상이냐, 그거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80% 이상이다, 그러면 조기에 이 상품의 만기가 온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4년 6월 30일 날 1월 1일 날 대비해서 이 세 가지 지수 모두 지수가 80% 이상이다. 그러니까 아까 1000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800 이상이다. 그러면 조기 상환하겠다. 만약에 80%보다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 6개월 뒤에 똑같은 거를 확인해 보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6개월 뒤 처음에 ELS 구매 시점과 비교를 하면 1년 뒤겠죠. 그러니까 1년 뒤니까 12월 31일 날 세 가지 지수가 800 이상이냐 80% 이상이냐 그걸 확인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80% 이상이다.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이 상품 마감을 하겠다. 조기 상환을 하겠다. 근데 만약에 80% 이하다. 80% 밑이다. 그럼 다시 6개월 뒤에 또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뒤에 80인지 아닌지 80%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겠다. 또 조건을 만족을 못했다. 그러면 24개월 뒤죠. 2년 뒤. 2년 뒤에 80% 윈지 아래인지 또 보겠다. 2년 6개월 뒤에 75% 윈지 아래인지 보겠다. 3년 뒤에 70% 윈지 아래인지 보겠다. 요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수익률, 쿠폰금리라고 써져 있잖아요. 보통 채권 같은 경우에 이자, 수익률 이거를 쿠폰금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80, 80, 80, 80, 75, 70을 이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 연 기준으로 7%의 이자를 주겠다. 요런 의미예요. 다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최대 손실률은 100%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ELS에 기재가 돼 있어요. 상품 설명에. 그 다음에 ELS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이 KI 낙인이라는 건데요. 이 낙인 45, KI 45, 45라고 써져 있으면 이게 퍼센트거든요. 45%. 이 세 가지 지수 있잖아요. S&P 500, 니케이 225, 홍콩 H 지수. 이 세 가지가 45%까지 하락을 하면 원금 손실은 없다. 만약에 45% 이하로 떨어진다. 45% 이상 하락했다. 그러면 원금 손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ELS 상품 보실 때 KI 조건이 있다. 그러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K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희가 가정을 하기를 S&P 500과 니케이 225, 홍콩 H 지수 모두 2024년 1월 1일 날 1000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낙인이 45다, 45%다. 그러면 3년 동안 이 S&P 500, 니케이 225, 홍콩 H 지수가 45% 하락했을 때까지는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S&P 500, 이 45%면 550인가요? 아까 10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세 가지 지수 모두 555 이상이면 괜찮다는 뜻이에요. 원금이 보장된다는. 근데 3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550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벌써 이 상품 자체가 이 설명 자체가 너무 어렵죠. 되게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런 상품에 겁없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이 상품을 3년간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품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100만 원. 우리가 2024년 1월 1일 날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2024년 6월 30일이 됐어요. 2024년 6월 30일 날 만약에 세 가지 지수 모두 80% 이상이다. 우리가 1000이라고 가정을 했었잖아요. 1월 1일 날. 근데 6월 30일 날 이 세 가지 지수 모두 800 이상이다. 그럴 경우는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는 거죠. 이때 투자자들은 바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원금 100만 원 넣었으니까 100만 원에다가 수익도 받겠죠. 연 수익률이 7%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6개월이 됐으니까 7% 나누기 2, 6개월로 치면 그럼 3.5%겠죠. 100만 원 곱하기 3.5%. 그러면 35,000원. 그러니까 이자로 받는 돈이 35,000원인 거예요. 우리가 6개월 뒤에 받는 돈은 총 135,00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6개월 뒤에 이 세 가지 지수 모두 80% 이상이었다. 1월 1일 대비. 우리가 1000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지수가 800 이상이었다. 세 가지 지수 모두예요. 그러면 우리는
103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ELS 상품은 이제 상환이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6월 30일 날 봤더니 이 세 가지 지수 중 하나라도 80%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 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S&P 500이나 니케이 225나 홍콩 H 지수 중 하나라도 1000에 80%니까 800인 거죠. 800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상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뒤에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6개월 뒤에 상환이 연기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제 1년 뒤가 되겠죠. 12개월 뒤. 그러니까 2024년 12월 31일이 되겠네요. 그 당시에 아까 두 번째 조건이 80이었잖아요. 여기 80.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또 똑같아요. 세 가지 지수 모두 800 이상이냐 아니냐, 80% 이상이냐 아니냐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 가지 지수 모두 80% 이상이었다. 그럼 상환 조건이 만족돼서 이 상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수령하게 되느냐? 처음에 투자했던 원금 100만 원, 그리고 이자가 연 7%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1년 뒤의 얘기니까 7% 이자를 받게 되는 거고, 100 곱하기 7% 하면 7만 원이죠. 우리는 107만 원을 받게 되고 이 ELS는 이제 상환돼서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이 12월 31일 날, 그러니까 1년 뒤에 세 가지 지수 중 하나라도 80% 미치다. 80%니까 800 미치다. 그러면 이 조건이 또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고 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년 반 뒤가 됐어요. 그러면 2025년 6월 30일이 되겠죠? 이 세 번째 조건, 세 번째도 80이네요. 2025년 6월 30일 날 세 가지 지수가 모두 80% 이상이냐 아니냐. 2024년 1월 1일 지수값 대비. 만약에 80% 이상이다. 그럼 이때 또 조기 상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금 100만 원에다가 수익이 1년 반이 지났으니까 이자는 1년치 7%에다 또 6개월치 7%의 반 3.5%. 그러니까 총 10.5%의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 곱하기 10.5%. 그러면 이자가 10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총 110만 5천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이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나라도 80% 밑으로 떨어졌다. 그럼 조기 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니까 6개월 뒤에 다시 보자 하고 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년째가 됐어요. 24개월 뒤. 24개월 뒤에는 80이네요. 여기도 조건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지수 모두 80% 이상이다. 그러면 이 채권은 조기 상환이 돼요. 이때 우리가 받는 돈은 원금 100만 원에다가 수익도 받겠죠. 이자 수익. 근데 2년째니까 1년에 7%. 그럼 7% 곱하기 2니까 14%죠. 그럼 수익은 100 곱하기 14%. 그래서 총 우리는 114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원금 100만 원에다가 이자 14만 원. 이렇게 114만 원을 받고 이 ELS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때 세 가지 지수 중 하나가 또 80% 미치다. 그러니까 800 밑으로 떨어졌다. 조기 상환 조건 충족을 못한 거고 또다시 6개월 뒤에 봅시다 하고 넘어가요. 자, 이제 6개월 뒤. 이때 조건은 이번에는 75네요. 75. 그러면 이때 S&P 500, 니케이 225, 홍콩 H 지수 모두 2024년 1월 1일 대비 75%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조기 상환 조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금에다가 이자 수익을 받는데 이자 수익이 이제 2년 반치를 받는 거잖아요. 1년에 7%니까 7%, 7%, 그 다음에 6개월치 17.5%죠. 우리는 원금 100만 원에다 이자 17만 5천 원을 추가로 받는 거예요. 총 117만 5천 원. 이렇게 이제 받고 이 ELS는 청산이 됩니다. 만약에 지수 중에 하나라도 75% 이상이 아니다. 75% 밑으로 떨어졌다. 750 밑으로 떨어졌다. 그럼 또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또 6개월 뒤에 봅시다 하고 또 넘어가요. 이제 6개월 뒤니까 36개월 뒤인 거죠. 처음에 투자한 시점이 2024년 1월 1일이고 이제 2027년 12월 30일이 되겠네요. 3년 뒤니까. 이때가 생각해야 될 게 좀 많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때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처음에 고려해야 될 거는 70 이거랑 낙인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돼요. 낙인 45라는 것까지. 이제 케이스 1 3년 동안
낙인을 터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없냐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낙인이 아까 45%니까 세 가지 지수 중 하나라도 55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냐 없냐 이거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55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S&P 500이나 니케이 225나 홍콩 H 지수가 이 70 밑으로 갔는지 70 위에 있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낙인을 한 번도 터치한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수익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원금 100만 원에다가 3년치 이자 7% 곱하기 3이니까 21%죠. 그러면 이자가 21만 원이 되겠네요. 100 곱하기 21%니까. 그래서 우리는 121만 원을 수령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21만 원의 이자를 고스란히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년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낙인을 터치한 지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지수 중 단 하나라도 55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또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돼요. 이 경우에. 단 한 번이라도 터치한 적이 있는데 아까 봤던 이 70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날 2027년 12월 31일 날 세 가지 지수 모두 70% 이상이다. 70% 이상이다. 그러니까 700 이상이다. 그럴 경우는 우리는 그냥 21만 원 이자와 함께 121만 원을 그대로 수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위의 케이스랑 같은 경우 같은 거죠. 근데 만약에 3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낙인을 터치했는데, 그러니까 550 밑으로 떨어졌는데 2027년 12월 31일 날 만기 시점에 지수 중 하나라도 70%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700 밑으로 떨어져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수령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원금, 거기에다가 가장 많이 하락한 지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콩 지수가 50% 빠졌다. 그럼 50%가 돼요. 원금에다 50%를 곱하면 아까 우리가 100만 원 투자했으니까 5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돌려받는 돈은 100만 원에다 5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0만 원 손실이 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홍콩 지수가 2024년 1월 1일 우리가 투자했던 시점 있잖아요. 그때 대비 35% 하락했다고 쳐요. 그러면 70% 밑으로 빠진 거잖아요. 35% 하락하면 650포인트가 될 거니까. 이때 우리는 원금에다가 원금 곱하기 35%. 그러면 3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에서 35만 원을 제외한 65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결국 35만 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세 가지 지수 중에서 두 가지가 그냥 주가가 올랐다고 가정을 할게요. 기준일 대비 뭐 10% 20% 올랐어요. 근데 홍콩 지수가 뭐 60% 빠졌다고 치면 그냥 빠진 것만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60하면 60만 원인 거잖아요. 원금에서 60만 원을 제외하고 40만 원만 돌려줘요. 홍콩 지수 하나 빠져서 원금 손실이 60만 원이나 발생하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게 지금 이 때문인 거거든요. 낙인을 터치했는데 홍콩 지수가 엄청나게 또 많이 빠져버리니까 이 퍼센트를 갖다 써서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커져버린 거죠.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 낙인이라는 거는 만기 시점에 체크해야 될 조건인 거고, 만약에 3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낙인을 터치했는데 여기 아까 유형 마지막 거 70 보시면 낙인을 한 번이라도 터치를 했는데 만기일에 기초자산이 처음 시작한 시점보다 70% 밑으로 하락했다. 단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낙인을 터치했지만 세 가지 지수 모두 만기일날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원금 손실 없이 투자금 우리가 기대했던 21%의 수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아까 기초자산으로 이렇게 지수로 기초자산을 잡았었잖아요. 근데 보면 테슬라나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기초자산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 보면 한 번 빠질 때, 저 정도일 때 90%까지도 빠지기도 해요. 뭐 96%, 7%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만약에 그런 개별 종목들을 기초자산으로 잡고 낙인까지 있었다. 그럼 이거 정말 불안한 상품이거든요. 언제 어느 날 어떻게 주가가 폭락할지 모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ELS 투자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너무 용감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판매하는 금융기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ELS 상품을 파는데 이거 기초자산이 미국, 일본,
홍콩 지수인데 설마 이 지수가 45% 밑으로 빠지겠어요? 빠질 일 없습니다. 원금 손실 절대 안 나죠. 이럴 일 없어요. 이렇게 판매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요즘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주식이 오르면 중국 주식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3년 뒤의 일이잖아요. 3년 동안에 벌어질 일. 이거를 예측하느니 차라리 일기예보 내일 비 오냐 안 오냐 그냥 그거 50대 50 확률로 예측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래도 예측해야 되고. 근데 이 미래 예측이 S&P 500이면 미국 시장 예측해야 되잖아요. 니케이 225 일본 시장 예측해야 되고 홍콩 H지수 중국 시장 예측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 시장을 다 예측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웬만한 애널리스트도 못해요. 이거 세 가지 시장을 다 예측하는 거는. 한 가지 시장을 예측하더라도 고려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세계 국가 역학관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ELS 투자하셔가지고 수익 난 분도 계신데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ELS는 건드지 마세요. 차라리 이거 말고도 좀 더 튼튼하고 안전하고 수익률 좋은 뭐 배당주나 리츠나 이런 것들 많으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ELS는 웬만하면 쳐다보지 마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ELS하고 ETF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